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 시황일주 31편에서 언급했던 옐런의 3, 4분기 계획이 담겨있는 QRA라는 데이터를 해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복잡하시면 그냥 마지막에 결론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 언급 살짝 하자면 우리가 7월부터 조정이 시작되어서 8월 초 조정이 피크를 찍었을 때 이번 조정은 빨리 끝날 거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생각보다 조정 이후에 주가 급등이 너무 가팔라서 다시 기술적인 부담감이 생겨나고 있고 9월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비중 늘리면서 보수적으로 운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9월 6일에 자사주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되고 또 이번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대선 토론이 9월 10일로 정해졌죠. 그런데 세간의 병은 해리스는 토론에 약하기 때문에 트럼프 쪽으로 살짝 대세감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7월 중순에 트럼프가 피격당하면서 일어났던 효과가 지난번만큼 드라마틱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15일은 3차 세금 납부 기한이라서 유동성이 살짝 부정적이고 9월 17일, 18일은 아주 중요한 FOMC죠. 이제 FOMC가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 시황일주 15에서 19편에서 다뤘다시피 금리 인하가 오히려 많이 되면 유동성이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0.25%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 0.25%든 0.5%든 금리 인하보다도 양적 긴축을 언제 끝낼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이번에 주지 않으면 4분기 유동성 흐름에 그리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9월 초중순부터는 여러 이벤트들이 겹겹이 있고 또 10월 초부터 해서 유대교 명절인 로시 하샤나가 시작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헤지펀드들 중에서 북클로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긴 명절 휴가 떠나기 전에 포지션 청산하고 가는 거죠. 지금 명절이 한 2개 정도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로시 하샤나랑 또 한 개가 더 있거든요. 그 뒤에 이어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메이저 팩터는 아닐 수도 있어도 살짝 겹쳐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월에는 유동성 추이가 그리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변동성을 조심해야겠고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생겨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솔직히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막 강한 것은 아닙니다. 전 기본적으로는 대선까지 보면 시장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9월의 변동성이 커지고 살짝 또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막 짱구 굴려서 9월에는 숏으로 먹고 10월에는 롱으로 먹고 대선 끝나면 또 숏으로 먹고 그게 가능하면 신이겠죠? 그래서 이런 시도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걸 권유드리고요. 지금 제가 현금화 한다는 것은 우리가 8월 초에 운 좋게 지난 조정에 그 바닥을 잘 잡았었으니까 하반기 욕심 너무 내지 말자 뭐 이런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이후에는 제가 31편에서 다뤘듯이 10월 1일부터는 옐런이 재정 지출을 많이 풀 수 있는 룸이 생기고 또 이미 공시된 QRA에서도 1,500억 달러 정도 풀어내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9월에 만약 조정이 또 있다면 매수 찬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여기서 안심하고 매수하기 위해서는 9월 FOMC에서 양적 긴축 종료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11월 대선이 지난 이후는 저는 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부터 여러 상반된 의견도 들여다보면서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에 대한 생각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옐런의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서 들여다볼 QRA라는 것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이 담겨있는 문서인데요. 이 문서를 잘 해부하면 옐런의 향후 재정지출 계획이나 TGA 잔고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리 플랫폼에서는 2분기부터 매번 QRA가 공시될 때마다 다루고 있었는데 유튜브에서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서 이제까지 걸 전부 다룰 수는 없지만 간략한 흐름만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세세한 숫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마지막에 요약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분기부터 짚어볼 텐데 장기채 순 발행액이 5,400억 달러다.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순 발행액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시장에 얼마나 추가적인 국채가 풀리느냐입니다. 달리 말하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려서 빨아들이느냐겠죠? 예를 들어서 옐런이 이번 9월에 총 1,000억 달러의 국채를 찍었어요. 그럼 총 발행액은 1,000억 달러죠. 그런데 국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고 과거에 발행되었다가 이번 달에 만기되는 국채들이 주기적으로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만기된 10년물 국채는 이번 달에 만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 달에 만기되는 국채가 500억 달러라 해보겠습니다. 그럼 순 발행액은 1,000억에서 500억을 뺀 500억 달러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연준이 양적 긴축을 매달 250억 달러를 하고 있다. 그럼 시중에 국채 공급이 250억 달러씩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순 발행액은 총 발행액에서 만기 도래액을 빼고 양적 긴축액을 더해준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5월 1일에 발표된 2분기 QRA를 보시면 단기국채 순 발행액이 이제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297빌리언 그러니까 2,970억 달러라는 말은 단기국채 쪽에서는 국채량을 줄여서 시중의 유동성이 풀렸다는 뜻이고 장기국채 발행액이 5,400억 달러
라는 뜻은 장기국채 쪽에서는 시중의 유동성이 흡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단기국채에서 마이너스 2,970억, 장기국채 쪽에서는 플러스 5,400억이 순발행액이니 총 합하면 2,340억 달러가 순발행돼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QRA가 5월에 발표된 이후에 파월이 6월부터 양적 긴축을 테이퍼링 하면서 장기채 긴축량을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350억 달러만큼 줄였습니다. 그럼 옐런은 그만큼 순발행을 덜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면 옐런은 2,100억 달러를 순발행했어야 하는데 파월이 양적 긴축을 줄여주니까 그 여유분만큼 냉큼 추가로 발행하면서 TJ 잔고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한 모습을 이런 수치들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6월 말에 TJ 실제 잔고는 2분기 QRA에서 전망했던 7,500억 달러 대비해서 약 300억 달러 정도 더 많게 마감을 했죠. 그 다음 이제 몇 주 전에 발표된 3분기 QRA를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장기채 순 발행액이 5,590억 달러이고 단기채 순 발행액이 1,810억 달러여서 총 7,400억 달러의 국채를 순 발행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이제 3분기부터는 지난 6월에 꼼수를 쓰지 않고 파월의 QT 테이퍼링을 반영해서 2분기 QRA에서 제시했던 3분기 순발행액 전망치는 8,470억 달러였는데 3분기 QRA에서 새로 제시한 3분기 순발행액 전망치는 7,400억 달러로 하향 조정됩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2분기 QRA에서 제시되었던 3분기 순발행액 전망치를 이 3분기 QRA에서 발표한 3분기 순발행액 전망치인 이 부분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장기채는 2분기, 3분기에서 제시된 3분기 전망치가 서로 유사한 반면 단기채는 2,900에서 1,810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인데요. 생각해보시면 연준이 QT 테이퍼링을 하는 것은 장기채 긴축을 줄여주는 것이라서 테이퍼링 분만큼 재무부에서는 장기채 발행을 줄이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원칙대로 반영하면 장기채가 4,800억, 단기채는 2,600억 달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무부는 장기채를 대폭 많이 발행했죠. 다시 말해서 연준은 장기채 공급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었는데 옐런은 그것을 단기채 공급을 줄이는 것에 몰빵을 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TBAC 재무부 차입위원회 거기서 공고하는 단기채 비중이 20% 이하였는데 옐런이 2022년 하반기부터 단기채 발행을 늘리면서 영래포 유동성을 시중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그 비율이 16에서 21.6%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유 있을 때 채워 넣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석하면 4분기에 혹시나 모를 유사시에 단기채 발행을 더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포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4분기 전망을 보시면 장기채 순 발행액이 4,750억 달러, 단기채 순 발행액이 900억 달러 예정되어 있습니다. 숫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순 발행액 목표치를 3분기 대비해서 확 낮춘 5,650억 달러로 제시를 했죠. 그 이전에는 7,400억이었으니까 이 4분기 차입 추정치가 3분기 대비 크게 낮아진 이유는 보수적으로 좀 원론적으로 해석하면 작년 부채 한도 협상 당시 통과된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이 내년 1월 1일에 종료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공격적으로 해석하면 4분기의 국채 발행을 줄임으로써 대선 전후에 시장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해석이 어떻든 간에 결과는 같습니다. 4분기에는 재무부가 시장에게서 돈을 덜 빌리기 때문에 적어도 국채 순발행 관련해서는 유동성이 좀 풍부해진다. 그리고 재무부는 4분기 말 TJ 잔고 전망을 7천억 달러로 전망했는데 이는 3분기 대비 1,500억 달러 정도 소진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4분기에는 시장에서 국채를 덜 빌리면서 재무부 계좌에 기존에 쟁여둔 저축에서 자금을 1,500달러 정도 풀어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현행법을 보시면 부채 한도 연장 기간 종료 시기에 재무부가 현금 보유액을 정상 운영 잔액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부채 한도 협상 가까워진다고 현금 쟁이지 마라 이건데 이 법률에서 정상 잔액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고 이를 재무부의 해석에 맡기고 있다는 맹점이 있고 이를 옐런은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옐런은 단순히 이러한 부채 한도 협상 외에도 대선에도 신경을 무척 쓰고 있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유동성을 풀어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장이 좋지 않다면. 그래서 TGA에서 돈이 지금 전망치보다 좀 더 풀려서 현재 잔고의 전망치인 7천억 달러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일부 월가 은행들은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재무부 채무 추이를 고려하면 재무부가 스스로 제시하는 TJ 잔고 금액보다는 더 낮은 6,500억 달러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부가 스스로 말하는 것보다는 더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분기엔 유동성이 좀 괜찮을 수 있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좀 우려해야 할 부분은 전체적인 차입 규모는 줄었지만 장기채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다뤘듯이 옐런이 그간 영래포 자금을 시중에 풀어낸다고 단기채를 과도하게 발행해왔던 부분을 이제 슬슬 되돌림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번 QRA에서도 3분기에서 4분기로 순 발행액이 감소한 폭을 장기, 단기 나눠서 보면 장기채 840억 달러, 단기채 910억 달러로 재무부가 점점 단기채 발행 비중을 줄여나가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향후 공급 사이드에서 국채금리 상승 압력을 낳을 수 있는 요인일 수 있죠. 특히 재무부의 재정 지출로 경기가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넘어서 리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난다면 국제시장 심리는 불안정해질 것이고 여전히 큰 금액의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장기채 쪽의 금리가 위로 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채시장의 주요 수요자 추이가 가격 변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즉 가격 민감도가 높은 가계 부문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채시장의 부정적인 내러티브가 한번 잡히면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요걸 두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국채시장에서 거래 비중이 늘다 보니까 변동성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요 가계라고 표기된 부분에 헤지펀드들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개인 투자자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금리 변화 수익률에 민감 부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늘어날 리스크는 확실히 있다. 근데 이게 미국 국내 말고 외국인 투자 주체별 추이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의 공공 부문은 2021년 말부터 계속 하락세로 4천억에서 3,500억 달러 정도로 줄고 있고 민간 부분은 2,300억에서 3,500억 달러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다 국제시장의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어쨌든 오늘의 결론, 2분기의 옐런은 파월이 양적 긴축을 줄이는 것을 틈타 국채 발행을 늘렸다. 3분기 옐런은 파월이 양적 긴축에서 장기채를 줄이는 것에 비례해서 장기채 발행을 줄이지 않고 전부 단기 국채를 줄이는 데 사용했다. 4분기 옐런은 그 이유가 부채 한도 이슈든 대선이든 간에 시장에서 돈을 덜 빌리고 1,500억 달러 정도 유동성을 풀 것인데 일부 투자은행들은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많은 금액을 소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9월 FOMC가 중요해서 그걸 봐야겠지만 변고가 없는 이상 대선까지 유동성 상태는 나쁘지 않다. 한편 대선 이후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점점 단기국채 발행 비중이 줄어들고 장기국채 발행 비중이 늘어난다는 부분인데 국채시장 참여자들을 구성해서 금리 변화에 민감한 민감 부문이 늘어나고 있어서 국채시장의 변동성을 4분기 대선 이후에 조심해야 하겠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대선 이후에 하락장이 올지 말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지금 초과저축이 소진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죠? 아마 이런 그래프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팀에서 파보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결론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조금 공유 드려볼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